안녕하십니까.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저널리즘 전문가죠. 정준희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준희입니다. 팟캐스트 황태자 최욱 씨 함께합니다. 네, 오늘 학생의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최욱입니다. 좀 더 강해야 될 텐데요. 강유정 강남대 한영문화콘텐츠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안톤 숄츠 기자 초대했고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우영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학생의 마음으로 함께하면서 무릎을 여러 번 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도 언론 보도는 변화가 별로 없더라고요. 굉장히 다양한 논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진짜 완전히 그거를 좀 정리를 좀 해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무능해서 그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 KBS 1TV, 마이케이, 푹,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한일 관계에 관련돼서 보도들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17일이었죠. 청와대가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일본판 기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진정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그 화면 잠시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조선일보는 7월 4일 일본의 한국 투자 1년 새 마이너스 40%, 요즘 한국 기업과 접촉도 꺼려라는 기사를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의 투자를 기대하나로 7월 5일 나는 선, 상대는 악, 외교를 도덕화하면 아무것도 해결 못해 라는 기사를 도덕성과 선악의 이분법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로 7월 15일 국채보상, 동학운동, 1세기 전으로 돌아간 듯한 청와대를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국민의 반일 감정에 불을 붙일 한국 청와대로 원 제목을 다른 제목으로 바꿔 일본어판으로 기사를 제공하기까지 했습니다. 현재에도 야후재팬 국제뉴스면에는 중앙일보 칼럼 한국은 일본을 너무 모른다. 조선일보 수출 규제 외교장에 나와라. 문통 발언 다음 날 외교가 사라진 한국. 이러한 기사가 2위, 3위에 랭킹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일본 국민들이 한국어 기사를 일본어로 번역해 올린 위의 기사 등을 통해서 한국 여론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조선중앙일보 기사를 일일이 열거하면서 비판하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먼저 조국 수석이 SNS에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청와대의 브리핑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답답했던 것 같아요. 일본과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내에서 이 모든 책임을 한국으로 돌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낯짝, 예를 들어 낯짝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이제 한국인 자체의 이른바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국민성 또는 민족성을 비하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일본인에게 전달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이 좀 외교전의 도덕적 명분을 일본에 넘겨주는 이런 조치를 한국 언론들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게 이제 충분히 상상이 되는 대목이죠. 오죽했으면 아니 이게 지금 일본과 상대하고 있는데 뒤에서 자꾸 이제 칼을 찌르고 있는 거잖아요. 칼을 찌르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뭐 발목을 잡고 있거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답답해서 나온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언론사 기사 하나하나를 짚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데 그 이례적일 만큼 지금 한국 언론들이 벌이고 있는 상황이 아주 이례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이제 이게 한국 여론 자체에서 한국 내에서 한국 여론을 흔들 뿐만 아니라 일본 여론에 굉장히 강력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도 저렇게
주류 언론,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들이 한국인 스스로 낯짝이 두껍다, 부끄러운 줄 모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그러니 이제 문재인 정부는 한국 내에서도 좀 이렇게 밀려 있고 주류에서 밀려 있고 일본이 조금만 공격하면은 항복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잖아요. 고립무원의 상태에 있는 이제 청와대. 이런 메시지를 지금 좀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것이 일본으로서는 이제 현재 이제 갈등 국면에서 훨씬 더 강경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빌미 또는 조건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런 표현이 지금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매국적인 논설이다. 이렇게밖에는 달리 좀 설명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나 중앙일보가 지금 하고 있는 행태는 사실은 확증 편향이에요. 답을 미리 거의 정해놓고 내 확증을 가진 상태에서 사실 어떤 말을 하던 간에 답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일본이 가령 여러 내부의 적을 일단 저항하기 위해서 외부의 적처럼 우리나라를 적시하고 일종의 공습, 공격, 안갚음, 보복 같은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반대로 왜 이런 외부의 공격 내지는 위기 상황에서 내부의 적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어떤 다른 이론들을 만들어내고 다른 답을 만들어내는데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답도 반응이라기보다 이미 준비해놨던 이야기들을 어떤 말이든 간에 하나 둘씩 순차적으로 내놓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지금 이런 언론들이 이 사태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익이 아닌 일종의 사익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그 부분을 좀 많은 분들이 이 대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이런 어떤 언론의 흐름을 통해서 좀 짐작해 봤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네. 숄츠 기자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이런 뭐 일본어판으로 이런 식으로 보도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일인지에 대한? 먼저는 그 조선일보 이렇게 보도하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언론은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나라 민주주의라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거 마음에 들을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청와대 이 테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또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근데 너무 자세히 얘기하는 게 아닌가 조금 좀 그런 느낌 좀 받았어요. 꼭 뭐 언제 누가 무슨 말 했는지 그 정도는 대변인 꼭 말할 필요성이 있는가? 오히려는 한국 언론에서 뭐 최근에서 이런 말이 좀 많이 나왔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지금 문제 해결 중인데 이거 확실하게 도움이 안 된다. 뭐 약간 그렇게 말하면 충분히 사람들 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게 며칠 누가 뭐 이렇게 말했다. 이거 그냥 리스팅하는 게 조금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요. 이 부분은 사실은 내용하고 형식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 내용은 그 뉴스공장에 출연한 호사카 유지 교수도 이제 얘기를 했던 내용이고 지금 다른 언론사도 많이 다뤘고 실제로는 우리 프로그램에서 우리 그 초기에 이제 그 한일 그 친일 언론의 뿌리에 관련된 거 다룰 때 우리 프로그램의 송수진 기자가 이 내용을 취재해서 사실은 그 현실화는 안 시켰지만 카페에도 올린 내용이 또 있거든요. 거기서 내용을 이제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단지 그러니까 현재 한국 정부에 대해서 불리한 내용을 알렸다라고 하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조선일보 등의 일본어판은 기본적으로 야후재팬이라는 포털을 통해 가지고 이제 뿌려지게 되는데 모든 조선일보의 내용이 번역돼가지고 올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중에 특정한 기사 몇 개만 올려요. 그리고 그 기사를 올리는 방식이 어떠냐면 일본 사람들, 특히나 일본에서도 극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일본인들이 좋아할 만한 방식으로 이른바 취사 선택을 하고 마사지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내용이나 제목을 바꿉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차라리 조선일보가 보도하는 그런 식의 내용들이나 이런 걸 일반적으로라도 번역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뻔히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바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론의 2차적인 왜곡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제목을 어떻게 왜 바꾸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부터 해서 심지어는 어떠냐면 거기에 있는 댓글을 가지고 이제 기사를 만들어내는 이상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 댓글이 이제 되게 부정적인 댓글들이 많이 달릴 거 아니에요. 그 부정적인 댓글을 가지고 국내에 여론인 양 바꿔가지고 하는 기사들도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단순하게 자신의 일본어판을 통해서 그냥 똑같은 어떤 전달을 하겠다가 아니라 그중에서 특별한 내용만 귀에 걸리는 방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그 심각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분명히 문제인 것 같아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야기면은 사실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면 더 좋았겠죠. 그리고 뭐 이례적이라고 표현을 씁니다만 저는 뭐 언론 보도에 대해서 굳이 청와대가 얘기 못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얘기 못할 게 없는데
이제 현재는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식으로 했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확실한 어떤 문제점이 인식되는 데까지 가서 그 문제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가면은 좀 더 나았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언론사에 보도된 타 언론사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지 묻고 싶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가는 방식으로 차라리 하는 게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조금 좀 덧붙이자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면 사실은 사태가 그렇게 엄중한 사태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현재 한국 언론에 나고 있는 좀 분위기로 보면 굉장히 엄중한 사태처럼 이제 비춰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 한일 간의 문제가 외교전 또는 경제전 이런 형태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데 모든 이제 전자가 붙는 그러니까 전쟁, 전투든 간에 거기에 동반하는 것이 심리전이거든요. 심리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밀리면 이제 항상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조선일보와 일본의 극우 또는 이제 일본의 아베 정부가 연합을 해서 쉽게 말하면 이제 한국 정부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당성도 없고 너희들은 포위됐고 항복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일종의 좀 심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본과의 갈등, 외교전, 경제전을 맨 앞에서 수행하고 있는 또는 진두지휘하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미리 쐐기를 박아둘 필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설치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날짜, 기사 하나하나 언급하는 것이 좀 지나친 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좀 이런 외교전 또는 경제전이 벌어지고 있고 이 싸움이 일본이 먼저 도발한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내부에서 우리 항복하자 이런 얘기가 자꾸 들리고 있는 상황을 미리 차단해야 운신의 폭이 좀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일본과 외교전을 국익을 우선해서 치르기 위해서 먼저 내부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져놓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욱 씨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일련의 시대를 바라보면. 저는 그냥 직관적으로 네. 만약에 이제 이 국내 현안이었다면 이렇게 그 대변인이 언론 하나를 지목하면서 비판하는 게 우리 철추 기자처럼 약간 좀 어색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외교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저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고요. 그냥 우스갯소리를 좀 하자면 우리 고민정 대변인이 후배 아니겠습니까? 네. 요 자리를 또 노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우스갯소리를 한번 덧붙여봅니다. 네. 저도 지금 저널리즘 토크쇼 제1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자면 이게 한 언론사가 정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에 대한 어떤 반대 의견을 단순하게 내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네. 언론사가 상당히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특정한 여론이나 특정한 어떤 형태를 취사 선택해가지고 왜곡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면 왜 그래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은 당연히 응당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찬반이냐라고 하는 문제, 나는 여기에 동의하냐 아니냐 문제를 떠나서 이와 같은 행동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의심할 수 있고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이번 한일 간 갈등 관련돼서 정부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라고 할까요? 확실하게 나온 그런 지표들이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그 일본에서의 내부 여론도 보면 지금 아베 정부에 대해서 내각에 대해서는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현재 이런 무역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포인트가 좀 높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뻔하죠. 사실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일단은 보통은 그렇게까지 명시적인 반대를 안 하는 게 일반적인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일본 내부도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이게 옳고 그름을 가르는 지표는 아니고요.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대통령의 이제 모두 발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갤럽의 이제 조사에 따르면 기본적인 이제 책임론에 있어서 일본 정부 책임을 60% 이상으로 이제 보고 한국 정부의 책임 17% 수준으로 이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보면 일본하고 약간 유사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한국 국민들은 현재 사태의 근본 원인은 일본 정부에게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많은 이제 수인 거고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묻는 건 상당히 소수인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죠. 지난 15일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한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후에 이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먼저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여권 관계자의 입을 빌려 일본이 태도를 바꾸기는커녕 강요를 통해 문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자 강경 기조로 대응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앙일보 7월 17일 31면 칼럼 한국은 일본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 칼럼에서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가 쳐놓은 덫에 빠진 느낌이다. 일본은 정확히 급소를 찌른 반면 우리는 허둥대며 마구 주먹질만 해대고 있다. 그제 문 대통령이 결국 일본 경제가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란 발언도 사전에 계산된 것인지 의심스럽다. 그동안 한국의 피해가 3배 이상이라는 분석과 너무 딴판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대로 경제 피해를 따져보았는지도 의문이다. 민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주말 한국개발연구원이 위에서 내려온 급한 지시라며 일본 무역 규제에 관한 자료가 있으면 협조해달라고 허겁지겁 요청해왔다고 한다. 아무리 KDI라고 해도 2, 3일 만에 분석을 마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좀 짚어주실까요? 정 교수님 먼저. 깔려있는 철학이랄까요? 깔려있는 역사관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맥락의 기사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마지막 칼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정확히 급소를 찔렀는데 우리는 허둥지둥한다. 네. 이게 이제 진주만 공습 이후에 미국에서 나왔던 반응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정확히 급소를 찌른다고 해서 그것이 이성적인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그 공격 자체의 정당성이 입증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정당한 공격이었느냐, 또 이게 그동안 외교적 또는 이제 법률적 현안이 된 것들을 경제를 통해서 공격하는 것이 정당했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이것을 단기전으로 끝낼 것이냐, 장기전으로 갈 각오를 해야 될 것이냐, 여러 메시지를 던질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메시지들은 전혀 없어요. 근데 기본 전제는 항상 이거예요. 이건 빨리 끝내 수습해야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이제 동아시아 전후 체제, 저는 그게 근본적으로 이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2차 대전 이후에 만들어졌던 동아시아 체제가 흔들릴 수 있는, 다른 체제로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서 이것이 단기적으로 끝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제 이것이 진행될 것을 각오하고 또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대안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무턱대고 일단 항복하고 보자라는 논리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치밀하게 준비해서 공격했는데 우리는 무슨 대응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체의 공격과 방어 또는 이제 역공, 이것이 갖는 역사적 맥락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현 상태가 정당하다. 현재의 한일 관계가 정당하고 다른 관계로 이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 하에서 계속 이제 논조를 이제 펼치고 있기 때문에 말은 다양하게 나오는데 다른 생각이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늘 이제 우리 책임이죠. 우리가 못난 것이고. 문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내놓지 않았더라면 이런 반응이 안 나왔을까요? 아니면 역시나 반응을 하든 안 하든 전 똑같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앞으로 이 문제가 지속되는 속에서는 계속 이제 이 논리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논리 구조거든요. 100년 넘은 논리 구조예요. 늘 이렇게 써왔어요. 그러니까 약자가 강자에게, 또 감성이 이성에게, 또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 준비된 자에게 대항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 담론은 이건 하나의 어떤 좀 뭐랄까요, 이데올로기로까지 좀 승격이 돼 있어서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이제 얘기들을 해오고, 이게 또 많은 경우에 설득력 있는 말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현 상태 자체 내에서 약자에게 허용되는 것과 강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딱 구분돼 있고, 여기에 일본과 한국을 각각 대입시켜 놓고 우리는 약자니까, 우리는 뭐 이제 늘 감성적이었으니까, 우리는 늘 준비가 부족했으니까, 이런 식의 공식 속에서 계속 이 얘기를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양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 공식에 대입하면 끝나기 때문에 그걸 쓰기 참 쉽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 관계를 앞으로 현재까지 계속 이렇게 과거사가 발목을 잡아왔던 한일 관계를 어떻게 좀 과거사에 발목 잡히지 않는 좀 더 전향적인 관계로 바꿔낼 것인가에 대한 전망이 없어요. 그런 전망을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에 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 글은 거의 연역법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쓰는데요. 제일 첫 줄을 보면 한국 실무단을 홀대하는, 또 홀대 나오죠. 일본을 보며 22년 전 쓰라린 기억이 떠올랐던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든 물밑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이게 결론이에요. 계속해서 뭐 누군가를 보내라, 실무 협상을 해라라고 했지만 갔으나 그러니까 굉장히 잘했다, 우리 좀 더 잘해보자라는 게 아니라 갔더니 홀대했다고 또 일본의 편을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일본 편에서.
제목은 한국은 일본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고 해서 지일파 양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종일입니다. 일본을 따라야 하지 일본을 알아야 된다는 논리가 아니고요. 그 중간에 보면은 왜냐하면 아베로서는 희생양이 필요하다라고 일본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서명하고 있습니다. 좀 읽어볼까요? 중국과의 생각급 분쟁이나 러시아의 분방 영토 반환은 들쑤기도 어렵고 무조건 만나겠다고 한 북한을 계속 때릴 수도 없다. 남은 건 한국밖에 없다라고 해서 일본의 논리를 궁금해하지도 않고 어떤 점에서는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독자의 기대도 없을 것 같은데 아주 구구절절히 설명하면서 이걸 지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엔 종일이고요. 일본의 의도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결론도 저는 참 놀랐습니다. 가령 지금 이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부탁을 해라. 부탁을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한 번만 더 양보해달라고 부탁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뭐 물밑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이거는 일종의 최사라고 보여져요. 이를테면 하나마나 한 말을 했고 지금은 일본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급급한 글인데 한국은 일본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저는 제목이 잘못된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제목을 이제 한국은 일본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러면서 이제 따옴표를 달아놨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말은 아니고 인용한 말이에요. 박정진 일본 스타주쿠대 교수의 지적이다라면서 이제 상당수의 내용을 이분의 내용을 이용했죠. 물론 자기 생각하고 똑같으니까 이제 인용을 했겠죠. 근데 저는 이 말을 뭐 이분이 이제 원래 쓰셨던 원래 이 말을 하셨던 분이 일본은 얼마나 잘 알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게다가 그걸 인용하는 분이 일본은 얼마나 더 잘 알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일단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숄츠 기자가 한국에 꽤 오래 살았고 그렇죠? 그렇지만 네. 독일에 가가지고 난 한국을 다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렇죠. 특정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네. 수 있을 뿐이잖아요. 이와 같은 건 상당히 오만한 거예요. 일본은 굉장히 잘하는 누군가가 있고 그거는 자기들이다라고 하는 식의 근거 없는 어떤 주장들을 펼치고 있으면서 자신의 논리는 따라서 일본을 잘하기 때문에 올바른 결론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자동으로 이제 내려버리는 그런 식의 이상한 어법을 쓰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기본적으로 논법이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박정진 교수의 지적을 보면 아베 정부는 도쿄 올림픽이 열리는 내년 7월쯤에야 타협에 나설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오래될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본을 잘하는 분들이 가가지고 지금 당장 뭐 이렇게 타협하면 그러면 당장 내일 풀릴까요?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건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나마라도 얻을 수 있는 교훈인데 이걸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마치 몇 가지 방안을 딱 내면 당장 마법처럼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쓰는 이상한 논법을 쓰고 있다란 말이죠. 사실은 그 결과적인 것들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굴복이에요, 굴복.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그냥 멋있게 굴복해라 이겁니다. 멋있게 굴복해서 어차피 질싸움인 것을 이미 이제 잘 짓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그 식의 얘기를 한 가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이상한 논리들을 갖다가 섞어 쓴 그런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문 대통령이 전 이 한마디 했으면 아마 다른 얘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가지고 일본을 잘 설득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때 가서야 뭐 다른 얘기가 나왔을까? 이른바 답정너라고 하죠. 그 답이 아니었었으면 계속해서 똑같이 나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피해자들을 만나서 사정해라. 이게 이제 한일 위안부 합의 졸속으로 이루어졌을 때에도 일각에서 이제 위안부 당신들이 양보하세요. 이런 식의 이야기가 또 CP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어떤 거였냐면 제가 이제 자꾸 이 말씀 드리면서 기시감을 느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안중근 의사의거가 있은 다음에 한국 내에서 이게 시세의 대의를 모르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을 모른다가 아니라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모르고 아시아 정세가 변한다는 걸 모르고 한국의 한 무지한 건달이 당시 표현이 그래요. 이제 장사라고 그랬으니까 장사가 아시아의 위인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다. 이 일본 여론이 크게 이제 큰일 났다. 이 조선인들이 이 무지몽매에서 일본 여론이 지금 얼마나 험악해지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 빨리 가가지고 일본에 사과하자. 진사사절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그룹이 만들어져요. 사죄사절단 만들어서 일본에 가서 안중근의 행위를 우리가 대신 사과하고 어떻게든 용서를 구하자. 이게 이제 1909년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상황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전혀 달라진 상황이지만 똑같은 식의 맥락이에요. 발언의 맥락은 우리 대법원이 잘못 판결을 했으니까 일단 이쪽에서 좀 무마하고 대통령이든 외교로 아니든 일본에 가서
이거 좀 물밑으로라도 공식적으로 하면 좀 부끄러우니까 물밑으로라도 사과해라. 이런 식의 좀 이야기거든요. 이게 1909년 진사사절단 만들자고 하던 사람들의 주장하고 똑같아요. 그때의 일본에 대한 생각,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안에 대한 생각이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바꿀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한일 관계가 다른 좀 더 호혜평등한 관계로 이해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아까 정 교수님이 사죄를 했으면 좀 달랐을 거라고 했지만 저는 사죄를 했으면 훨씬 더 좀 강하게 그래 잘못했던 걸 이제 알겠느냐. 그러니 이제는 이를테면 우리 이제 정권 교체해야 한다. 이 잘못을 아니, 당연하죠. 계속해서 거듭해서 할 거다로 저는 사죄했으면 또 다른 또 이렇게 공격이 그러니까 준비되어 주문은 있을 뿐. 사죄를 주문하고 맞습니다. 사죄를 네. 하고 나면 이제는 물러나라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의 수순이 이미 머릿속에 있는 이미 거죠. 머릿속에 예. 일종의 알고리즘이 논리의 알고리즘이 예. 준비되어 있어서 저는 이게 지난주에도 읽었고 이번 주에도 읽었지만 굉장히 그때그때 나오는 즉시성 어떤 컬럼이나 기사라기보다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서 어떤 식의 의도를 관철하겠다라는 그 저류에 깔려 있는 것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글들이 지금 이 글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많은 글들 사이에서 그런 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일본은 강자, 우리는 약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을 꿇어라. 요거보다 좀 순화된 버전이 일본보단 그래도 우리가 피해가 더 크니까 요거 어떻게 그래도 현실적으로 네. 요거 좀 접고 가자. 이런 이제 순화된 버전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가끔 만나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좋습니까? 미리 말씀드릴까요? 아까 나중에 정사전 그 아나운서께서 말씀해 주시면 아까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 문제 현재의 한일 간 갈등을 보는 이제 지금 우리 사실 보수적 관점이 대체로 그런 좀 경향성이 있긴 하지만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힘 대 힘만 보여요. 이익 대 이익만 보여요. 누가 더 이익이고 누가 더 손해냐, 누가 더 세고 누가 더 약하냐만 보여요. 모든 것이 경제로 하는데요. 이것이 갖는 이른바 이제 인류사적 정당성, 인권, 보편 인권의 가치, 정의, 불의, 양심, 인도주의 이런 식의 이제 인류가 굉장히 중시해왔던 그리고 이제 전후 체제를 만들면서 2차 대전 이후에 인류의 약속, 세계 인권선언에 넣었던 기본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경제 논리로만 가면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익과 손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익과 손해만 있고. 뭐죠? 그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는데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다. 그죠? 그 논리예요, 사실은요. 이게 불이냐 정의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이 양쪽의 문제를 보려는 시각은 전혀 실종돼 있고 누가 더 이익이냐, 누가 더 손해냐라고 하는 이익과 이제 의리의 관점이 아니라 이익과 손실의 관점에서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 좀 예를 들자면 다시 제 전공이 그거니까 옛날로 돌아가서 보자면. 의병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맥킨지가 의병의 일화를 소개했잖아요. 그건 드라마로도 나온 대사예요. 우리는 언젠간 죽겠죠. 그러나 노예로 살기보단 자유민으로 죽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 드라마에서 이제 그게 소개됐잖아요. 이 사람들을 움직인 것은 이익, 힘, 생존 가능성 이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는 그런 의식이었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감성적이라고 이제 치부하고 또 뭐랄까 감정적이라고 치부하고 철저히 실리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실리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이제 부당한 관계 또 예컨대 이제 지금 뒤늦게 이제 튀어나왔던 개인 청구권 문제와 같은 국가가 한 개인의 인권을 어느 선까지 이제 억압할 수 있느냐 또는 이제 개인의 권리를 어느 선까지 묵살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한 좀 근본적 질문 이런 질문들 자체가 전혀 이제 논의선상에서 또는 사고 지평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손해 보는 게 많으니까 항상 이것이 옳지 않아도 굴복해야 된다. 이것이 부당하더라도 우리가 여기다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 이런 담론의 세계를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지 말자고 지금 전후 일본에 대해서 사과와 식민지 배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들을 추가로도 할 부분이 있으면 해라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그것의 문제는 전혀
논의선상에서 빠져 있는 거죠. 사실 문제는 이거 미리미리 알 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제일 많이 손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미리미리 정확하게 알 수 있었으면 이런 전쟁 뭐 아예 안 생기든지 아니면 더 자주 그렇죠. 생길 거예요. 오히려 그 예를 들어서 유럽 보면 브렉시트 많은 사람들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영국 EU에서 나가는 게 무조건 영국 사람들 엄청 크게는 손해 볼 거예요. 그래도 아직도 이 유지하는 사람들 꽤 많거든요. 지금 다시 똑같은 선거하게 되면 그 투표하면 아마 또 다시 브렉시트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지금 이렇게 싸우고 사람들 잘 배우지 않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트럼프하고 중국 그 무역 전쟁 보면 지금 숏텀으로 보면 롱텀도 따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사실 사람들 확실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전문가이라도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이익이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하면 엄청 손해 볼 거예요. 그래서 브렉시트든지 무역 전쟁 뭐 이런 거 보면 미리미리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중앙일보에서 같은 날 고노다로 일본 외상과의 단독 인터뷰를 1면과 3면에 걸쳐 대대적으로 실었습니다. 고노다로 외상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판결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검토한 것으로 보도된 1+1+ 알파 안에 대해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에 제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고노 외상의 답변은 한국 정부를 향해 1+1 안을 뛰어넘는 제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풀이를 했고요. 또 다른 보도에서는 수출 관리 운용의 재검토는 안보 관점에서 실시한 것이며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대항 조치로 실시한 게 전혀 아니다. 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국가 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신뢰 관계가 훼손된 것은 사실이다. 한국 정부가 약속을 지켜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전했고요. 한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해서 국교 정상화의 법적 기반이 되어온 약속을 50년 이상 지나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뒤집어 버렸다. 일본 국회의원 중에도 특히 한일 관계에 애정을 쏟아왔다고 자부한다. 이런 애착을 갖고 있기에 한국 측이 적절한 대응을 취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주장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고노다로 일본 외상과의 단독 인터뷰는 그래도 뭐 필요한 보도 아니었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불필요했다라고 판단을 네.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필요한 한 가지 딱 이유가 있는 건 아무도 몰랐던 정보를 이 사람에게 접근해서 얻어낼 수 있으면 의미가 있어요. 내용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주장 뻔히 할 수 있는 발언대를 준 거에 불과합니다. 그럼 중앙일보는 어떤 이득을 얻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익을 얻었겠죠. 전 정부를 공격하고 싶은 어떤 내용들을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얻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단독 인터뷰란 말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클릭질을 유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여기에 대단한 정보가 있는 양. 그래서 고노 외상이 왜 여기에 응했을까요? 뻔하거든요. 자신의 주류 언론, 한국의 주류 언론이 자기의 발언 기회를 준다는데 왜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내용에서 저는 한 가지 유의미한 거 딱 하나만 발견하는 건 징용 문제에 대한 보복이 아니다며 국제 약속을 지키지 않아 한국을 믿을 수 없게 됐다는 일본 측 설명은 모순이 아닌가에 대한 답을 이제 얻어내려고 한 건데 올바른 지적이죠, 그렇죠? 모순이니까요. 내용 보면 그냥 모순인 발언 그대로 해놨어요. 거기에 대한 평가도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독한 모순인지에 대한 평가도 없이 그냥 똑같은 발언을 하도록 만든 거죠. 심지어 한 가지 정도의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것에서조차 내용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이 계속 이제 그 수출 규제 또는 경제 도발의 배경이 뭐냐, 이유가 뭐냐, 명분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글쎄 제가 뭐 잘 못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죠? 일단 그 대법원 판결에 대한 좀 반대 의사다였다가 그게 아니고 뭐 일단 통상적인 수출 그 안보 차원에서의 문제다라고 바뀌었다가 뭐 그게 다 들어보면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했는지. 이유가 명백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인터뷰를 했으면 그 문제를 좀 짚어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명분이 뭐냐. 아까 정 교수님 정말 이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명분과 실리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모든 전쟁에서 우리가 정의의 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 외교전이든 그냥 심리전이든 그냥 전면전이든 간에 언제나 자기들이 정의의 편에 서 있다고 얘기를 해야만 이것이 자기 편에게든 국제 여론에든 상대에게든 다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일본이 이미 이제 그 경제 공격 또는 경제 도발의 명분 자체가 본인들이 그 정부 자신에서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걸 고백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언론은 일본 흔들리는 명분 그리고 이제 이것이 명분이 흔들렸기 때문에 부당한 공격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건 참 잘 이해를 해줘요. 일본 쪽에서 이렇게 명분 없는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별다른 비평 없이 얘기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명분을 내세워서 이제 반박을 하려고 그러면
뭐 이게 명부요. 척사 위상 이거 위정 척사파냐 예. 명분만 앞세우고 실리를 다 무시하는 이 조선 시대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해서 우리 정부를 공격하는 거죠. 이게 일단 좀 여기서 나타나는 반응이 갖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러니까 원식 자체가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이분들이 한국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지금 일단은 서면 인터뷰라는 겁니다. 서면 인터뷰라는 게 질문을 보내고 답변을 받는 거죠. 하지만 편집권은 지금 중앙일보사가 갖고 있는 거죠. 네, 제가 보기에는 인터뷰라는 미명하에 질문을 던졌지만 전혀 추가 질문이나 탐사에 대한 서면 인터뷰도 충분히 더 추가 질문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냐면 일본 측의 이야기를 스피커 역할을 한 거죠. 스피커가 되어줘서 그들이 하는 말을 전달해주겠다는 전달자 입장이 된 건데 지금 약간 특히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너무 무대응이다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지적 기사가 많다가 이번 주에 어떤 식으로 많이 스탠스가 바뀌었냐면 모르고 덤빈다라는 그러니까 잘 모르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알려주겠다라는 일종의 지식의 어떤 오류 같은 모습들이 보입니다. 나는 좀 알고 지식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도 있는 일종의 권위도 있는 지면으로서 여러 가지를 알려주겠다라는 의도인데 새로 알게 되면 없고 알미라는 일종의 형식만 남아 있는데요. 여기서 좀 더 들어갔어야죠. 이를테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순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사후 검증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저는 스피커 역할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정 교수님이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일본의 언론이나 인터뷰라든가 이야기를 인용하는 거 보면은 친일이란 말에 굉장히 좀 거부감이 있지만 저는 확실히 부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외에 붙어서, 그러니까 일본에 붙어서 어떤 자신의 이익을 얻는 집단 행동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분명히 일본에 붙어서 일본의 얘기를 전달해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독자라도 좀 이견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기도 합니다. 네. 중앙일보 7월 17일 칼럼 김동호의 시시각각 일본 전후세대 한국 공습도 눈에 띄었는데요. 우리는 한국 경제 공습에 나선 일본 정치인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일본 총리들은 거듭 과거사에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한국의 평가는 늘 박하다. 전후세대는 고개를 젓는데 아무리 사죄해도 한국이 진정성이 없다고 하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한국을 없는 셈 치고 가도 되는 국가로 보자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배경이다.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정면 강공은 하책이다. 오히려 이들의 불만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외교력을 발휘하라는 얘기다. 외교란 게 무엇인가? 나라 밖의 시장을 관리하고 외국 국민의 마음을 사는 고도의 정치행위 아닌가? 마치 북한 달래듯 포용적인 자세로 아베 정권을 설득해야 된다. 감정적 불매운동이나 시대착오적 반일 몰이로는 일본 국민을 우리 편으로 만들지 못한다. 이성적, 전략적 접근만이 국익을 위한 길이다. 이성적이지 못한 듯한 칼럼인데요. 예, 여기에 대한 또 평해 주시죠. 뭐 일부 이제 들어볼 얘기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왜 현재와 같은 그 일본의 어떤 아베 세대 이후가 이와 같은 그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이해할 만한 구석이 있는 정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 송도율 교수가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북한을 내재적 접근법으로 봐야 된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시각에서 이제 이해를 해야 뭔가 그 이상한 것들이 이해가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이게 일종의 내재적 접근법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인의 시각에서 일본 세대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를 보는 측면에서의 일부의 정보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내재적 접근법에 대해서 이제 수정하는 게 나와요. 내재적 비판적 접근법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시각에서 모두 다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러는지는 알지만 그 왜 그러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그게 빠져 있어요. 내재적인 건 들어가 있으나 비판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이제 사례를 볼 수 있는 게 중간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베가 국가 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분명한 상황에서 무역 관리 규정도 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한 이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럼 예를 들면 국가 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분명한 상황에서 이게 전제잖아요, 그죠? 이거 사실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거 한일 청구권에 관련된 문제인 거예요. 그 강제징용 피해 보상에 관련된 문제. 이게 국가 간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게 아니라는. 이런 프레임이 사실은 사실 판단을 잘못된 것들이란 말이죠.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대법원의 판단과 정부의 행위는 다른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대법원의 판단도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었고 모든 논리학에서 전제가 잘못된 건 결론도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결론, 무역관리 규정도 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하는 말도 당연히 잘못된 결론일 뿐더러 심지어는 이게 뛰어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인 점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국가 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건 만약에 인정한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무역 관리를 잘못하고 어길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절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논리적으로 점철돼 있는 아베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될 어떤 새로운 정보인 양 이야기하고 있는 거 잘못된 거죠. 비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제가 답답함을 느꼈던 부분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전후 세대가 이제 일본이 거듭 역대 총리가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진정성이 없다고 비난한다. 이거 맞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일본 전후 세대 의식 형성과 이제 특히 1980년대 후반 이후 90년대 이후에 일본 내에서 진행됐던 상황들을 전혀 이제 인정하지 않는다 또는 돌보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무라야마 총리다마와 고노다마가 갖는 이제 그동안 일본이 한국에 표명했던 사과 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벌써 20년이 훨씬 지났어요. 1990년대 초중반에 이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일본 전후 세대 자신들이 이런 반성의 기조에서 퇴조하기 시작했죠. 과거를 특히 이제 심리학의 역사를 반성해야 될 역사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역사로 뒤집어 기억하기 시작했고 아베는 그런 사람들의 지지 속에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정권을 잡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사과했는데 한국인들의 진정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를 해놓고 나서는 그다음부터 90년대 이후 20년간 계속 사과의 진정성이 없는 행동을 보여왔어요.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를 역사 교과서에서 이제 삭제하라고 한다든가 그동안에 이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제 강요들에게 하도록 이제 권유한다든가 일바 자학사관 극복이라는 이름 하에서 일본의 침략적 역사를 교과서에서 이제 하나하나 지원하다든가 그렇게 교육을 받은 세대가 지금 일본의 전후 세대이고 젊은 세대란 말이에요. 실제로 문제는 2차 대전 이후 한때 이제 일본 내에서 스스로 이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기류가 퇴조하고 그 과거의 전쟁 범죄 행위를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그런 이제 태도가 여기도록 하는 태도가 일본의 정부에 의해서 또는 일본 민간에 의해서 일본 언론들에 의해서 유포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한국과 일본의 상호 인식을 이렇게 앞으로 우리는 좀 더 호혜평등한 관계로 과거의 상처를 씻고 과거의 잘못을 이제 뉘우치고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자고 했던 약속 자체를 흔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지적했어야 해요. 언론은 사실 그렇게 봐야죠. 우리가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일본이 사과 발언을 해놓고 나서는 그 말로만 사과했고 사과 발언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난 20년간 거꾸로 걸어왔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이게 현실인데 그건 딱 얘기를 안 해요. 발언을 이제 그 1990년대 한 20년 전에 발언 하나만 가지고 이제 더 이상 뭘 어쩌란 말이냐. 우리 그걸 발언했으니까 미안하다 얘기해놓고 또 때리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제 못 보고 있는 것이 이제 이 글의 굉장히 중요한 맥점이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지금 하시는 말씀 되게 좀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 한일 관계는 워낙 민감한 관계이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뭐 이런 되게 어두운 심각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다만 외국 사람 입장으로 이런 거 보면 사실 그 1965년 계약서 아니면 협정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그 강제징용 때문에 사람들 일본 정부가 직접 사람들한테 우리 돈 준다. 이렇게 사실 추천했는데 근데 한국 정부는 그때는 이렇게 하지 말자. 돈 다 그냥 한꺼번에 우리한테 줘라. 그래서 이런 돈 거의 이 사람들 위해서 쓰지 않고 오히려 포스코 투자했든지 뭐 고속도로 만들기 위해서 투자했는데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그 2015년도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 위안부 관련된 어느 정도 협정이 있었잖아요. 이런 국제적인 협정은 당연히 뒤로 보면 싫어할 수도 있고 뭐 좋아할 수도 있고 뭐 그래도 협정은 먼저는 협정인데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국제적인 마인드로 보면 이런 거 좀 지켜야 되는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독일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예를 들어서 그리스는 그 지금 독일한테 우리 한 400조 정도 달라. 400조 달라. 왜냐하면 우리 너무 많이 고생했기 때문에 2차 대전 너무 많은 사람 죽어서 한 30만 명 정도 거기는 죽었어요. 그 독일 사람 때문에. 근데 그 자리에서도 독일 사람 미안하지만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우리 충분히 이해하는데 근데 1953년 우리 계약서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1990년 또 새로운 계약서 만들었고 아니면 협정 만들었고 그래서 그 일이 지금 다 끝났다.
더 이상 우리한테 돈 달라고 말하지 말고. 그래서 약간 국제적인 스탠다드로 이거는 어느 정도 해결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문제는 하나는 협조, 하나는 뭐 계약서 같은 게 있는데, 근데 윤리적으로 뭐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독일 정부는 이런 일 어느 정도 협조로 다 해결된 상태이라도 사실 다시 돈 모이고 사람들한테 좀 주기 위해서 좀 사실 많이 노력했는데, 이런 약간 모습 여기 일본에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라탄 고진이라고 일본의 사죄와 책임의 구조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일본의 지금 왜 이렇게 전후 사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성을 못 느끼느냐라고 얘기할 때, 일본 사죄 구조의 가장 위는 자식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잘못을 고하는 구조다. 이를테면 천황이 사죄를 하는 게 일본인에게는 진짜 사죄다라는 얘기를 일본의 학자가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이 천황제가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부분에서도 일본인의 의식 구조 속에서는 이거는 패전이지 사과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일본의 학자가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저는 좀 납득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 글을 읽고, 왜 일본인들은 사죄를 한다고 하지만 언제나 어떤 뭐 강요라던가 일부의 어떤 개인적인 사과만 있을 뿐이지 우리한테는 어떤 공식적인 사과로 별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만족하고 어떤 점에서 용서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또 약간 이 김동호의 시시각각 얘기로 한번 다시 돌아와 보자면, 저는 김동호 논설위원한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외교력을 발휘하라는 얘기다. 외교라는 게 무엇인가? 나라 밖의 시장을 관리하고 외국 국민의 마음을 사는 고도의 정치 행위 아닌가라는 건 굉장히 설득적 정의죠. 이를테면 사전을 치면 외교력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면 굉장히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사실은 이 말은 하나마나한 말인데, 왜냐하면 그 외교력을 발휘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를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시국인데, 정부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외교력을 모두 다 아니다라고 지금 부정하고 있으면서 또다시 외교력을 발휘하라고 얘기하니까요. 논설위원께서 한번 진짜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외교력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좀 해안을 좀 밝혀줬으면. 많은 글들이 전부 다 이렇게 설득적이고 아주 사전적인 정의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원론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거는 근본주의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위해서 준비한 반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 솔치 기자님 말씀에 조금 부연을 하자면, 그러니까 독일은 이제 연방배상법 이제 50년대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독일의 2차 대전 중에 침략 행위로 인해서 피해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배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을 해서 다 배상을 했어요. 배상하기로 했고, 그러니까 배상 약속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의 경우에 한국 식민 지배에 대해서 전혀 배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대입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잘못한 적이 없다, 불법이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 원칙을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1965년 한일 협정이 그 문제를 이제 묻어뒀다는 것이죠. 배상이라고 하는 책임 부분을 불명확한 채로 묻어뒀기 때문에 그게 계속 그때 잘못한 것이 지금 계속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2차 대전 당시에 이른바 독일이라든가 그 당시 이제 전쟁 범죄를 저질렀던 또는 패전국에게 요구되었던 일종의 좀 도덕적 기준이 일본에게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자꾸 이제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은 채 튀어나오는 문제라서 이 문제는 말씀대로 이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정말 재논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일본 특히 이제 무라야마 총리 때까지는 나름대로 이제 전형적인 입장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야베 정권에 와서는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안 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발언 이후에 이틀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내놓은 관련 사설 칼럼이 한 20여 개에 달했습니다. 먼저 김대중 고문의 문정부의 국가 경영 능력 한계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한미 공조의 균열, 안면 몰수식 대북 저자세, 경제 추락 등 일련의 대내외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 경영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는 미일의 합작품일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보복 조치가 판문점 회담을 마친 트럼프의 비행기가 한국 땅을 떠난 직후 발표된 타이밍 등은 트럼프와 아베의 짜고 치는 고스톱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정 교수님. 사실 저는
소설에서 probability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게 개연성입니다.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개념인데 소설을 쓸 때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걸 써야지 낮은 걸 쓰면 안 된다라는 의미고 한국말로 이제 번역하자면 개연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김대중 칼럼을 읽으면서 이를테면 SF적인 소설적 개연성이 많이 바탕을 한 게 아닌가 싶은 게 언어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능성이 높다. 공감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약간 물음표도 중간에 써놓으셨어요. 경고할이라고 물음표를 괄호 안에 넣어놓으셨고요. 짜고 치는 구스톱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대개의 김대중 칼럼이나 조선일보 칼럼이 좀 확증 편향, 일종의 말 그대로 컨퍼메이션 비아스로 자신의 어떤 의도를 정해놓은 채로 이야기를 진행을 하는데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 글은 인상 비평에 좀 가까워 보였습니다. 이런 인상이다. 그리고 확실한 어떤 증거나 논리를 로 이 이야기를 진행해 나간다기보다는 너무나 이제 선택적인 지각을 통해서 가능성의 여부를 마치 선후 관계가 분명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이거는 일종의 자기 충족적인 예언의 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 네. 정말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쓴 걸까요? 그렇게 써도 되나요? 저는 이제 세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첫 번째로는 이거 거의 같은 때 일본에 있던 지인에게서 일본 내 분위기, 일본 내에서 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일본 지식인들한테 도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제 개인 메시지를 좀 보내온 적이 있어요. 근데 조선일보 김대중 논설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한국은 지금 고립무원이다. 트럼프와 아베 사이 이미 다 이야기가 된 것이고 러시아나 중국도 이미 한국 편 들지 않는다. 한국은 이제 큰일 났다. 이게 이제 그 내용이었어요. 같은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죠. 이게 어디선가 그런 정보를 공유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런 정보를 통해서 지금 던지는 메시지는 팩트가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 지금 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런 개연성 또는 가능성의 영역들을 계속 상상해서 퍼뜨리고 있느냐. 위기의식 또는 패배의식, 우리가 당할 수 없다. 잘못하고 있다는 인식 왜 퍼뜨리느냐? 저는 그것이 이 상황에서 보자면 일종의 심리전이다라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고 있는 거예요. 한국 내에서 일본에 항복하라는 여론을 확산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이게 의도된 심리전이든 아니면 이제 자발적으로 비의도적인데 결국 하다 보니까 이게 심리전이 되든 간에 심리적으로 한국인들의 이제 일본의 공격에 대한 저항을 무력화하기 위한 이제 하나의 여러 담론 중에 하나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로 이제 봤던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뭐 다른 분의 글을 인용하는 식으로 썼지만 국가와 국가,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는 파탄을 몰고 가면서 상상의 공동체인 북한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이제 경계를 허물고 있다. 화해 몸짓을 하고 있다. 왜 북한과는 화해한다고 하면서 일본에 대해서 화해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메시지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베네딕트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라는 개념은 그대로 원용을 했는데 이 상상의 공동체가 많이 오해되고 있는 게 이분들이 이렇게 오해해서 쓰신 것 같아요. 이 가상의 공동체는 허구의 공동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인간 사이에 직접적 접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만들어낸 공동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일종의 신도 사실은 상상의 산물이지만 이게 실존하는 공동체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였었는데 그냥 북한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민족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이라고 굳이 붙여가면서 적대적인 국가만 있고 민족만 있고 국가는 없다라고 하는 담론 자체에서 하면서 이제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잘못하고 있는 일이다. 오히려 기존의 한일 관계를 더 공고히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아베가 어떻게 보면 아베가 이제 목적하는 바를 정확히 이제 대신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제가 좀 악의적이라고 본 것은 이거예요. 이념이란 얘기를 해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 이 이념이 무슨 민족주의인지 아니면 파시즘인지 공산주의인지 설명을 안 해요, 그냥. 당장 이념형 정부라고 얘기를 해요. 이념을 앞세운 정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 사회에서 이념이라는 단어는 늘 그렇게 쓰여왔어요. 뭐 이념은 굉장히 다양한 이념들이 있죠. 굉장히 다양한 이념들이 있는데 그냥 아무 제목 없이 이념이라고 쓰면 이념서적이라는 말처럼 불온하다는 뜻이에요. 이념적이라고 하는 것은 불온하고 사회주의적이고 또는 빨갱이고 이런 식의 이름이 이제 이념이라는 단어에 한국 사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념이라고 쓰지 않음으로써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짓이 그런 것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민족주의인지 사회주의인지 어떤 이제 단서도 붙이지 않고 이념에 지배되는 정권, 이념에 지배되는 정책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걸 또 대립시켜요. 실리와 대립시키는 것이죠. 이념적인 것은 이제 비이성적이고 오히려 가장 이성적인 사고를 할 때 이제 동원하는 것이 이념인데 이념이라고 하는 건 비이성적이고 자기 파괴적이고 실리를 이제 잃는 행위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거꾸로 보면 이제 현실에서 보자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이념적인 이념적인 그 담론을 내놓고 있고 가장 이념적인 요구를 주장을 하는 쪽이 어디냐면 다들 아시잖아요. 태극기 일장기 들고 거리에 나와서 시위하는 사람들, 우리공화당이라든가 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도 늘 반공 이념이라고 하는 하나의 잣대만 가지고 사태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 조선일보를 비롯한 이제 한국의 주류 언론들 일부하고 또 이런 사람들이 현재로서는 가장 이념의 색안경을 쓰고 사태를 보는 거거든요. 지금 일본 관계에서는 이념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념적 대응이라고 못을 박아놓고 이것이 북한과 친하면서 일본 기존의 동맹 국들과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식의 이념적 재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좀 일단 이런 식의 이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항상 주의해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 칼럼에 대해서 필요이상으로 너무 심도 있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요거는 인터넷에 들어가면요, 예. 그냥 뇌피셜 이 세 단어로 끝나는 겁니다. 예, 모든 게 이제 뇌피셜로 구성되어 근데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이념이라는 단어가 소비되는 방식, 유통하는 방식 이건 좀 깊이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누가 이념적인가라는 거죠. 뭐 저도 아주 자세하게까지 비평하고 싶진 않고요. 다들 잘 말씀 주셨으니까. 근데 일단은 사실로 반박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미일의 합작품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개연성이라고 표현해 주신 부분들 사이에서 핵심은 미일 간에는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지고 한국은 패싱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GT&T 전후로 해가지고. 근데 바로 그날 패싱당했잖아요, 일본이. 그러니까 판문점 회담이 있고 진행될 거라고 하는 사실은 구체적인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었잖아요. 아베 총리가 당황했던 것이 뻔히 나왔었고.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공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믿는 방식의 공조는 안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반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성은 다양한 반박이 가능한 가능성들의 집합일 뿐이지 이런 식으로 확언할 문제는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고요. 실제로 전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이념적 분할을 얘기할 때 그 이념의 내용이 뭔지를 얘기하지 않은 채 나쁜 것으로 낙인 찍고 난 다음에 그것을 권력적이고 출세욕적인 상황하고 맞물린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70년 한국 언론은 존재 이유를 잃는다 이렇게 했는데 전 이 말 그대로 전 이분께 돌려드리고 싶어요. 이분이 해온 게 저는 사실 딱 정확히 이런 일들이라고 전 보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요.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조선이나 중앙이나 이런 데들이 이렇게 일렬하게 쫙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들이 뭐냐. 이게 요즘 그 인터넷에서 흔히 쓰는 용어로 빌드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결론으로 이끌게 자꾸 뭔가를 쌓아나가요. 정당성을 쌓아나가는 거죠. 실제로는 상상된 것들을 쌓아나갑니다. 자기들의 세계에서. 그래서 초기에는 예를 들면 뭐 북한과 너무 매달리는 거 아니냐, 미국하고 공조 깨진 거 아니냐, 일본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뭐 최저임금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돼 있던 것들을 총선 앞두고 쌓아 올린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국가 경영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분이 쓰신 칼럼 보면 계속해서 그걸 쌓아오고 있는 과정들이 보여요. 여기에 나오는 그런 다른 어떤 칼럼들이나 이런 것의 내용들을 보면 핵심은 이거거든요. 생존하고 자존 중에 우리는 자존만 추구한 채 생존은 잃어버리고 있다. 시대인식이 전 잘못됐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생존이 매달려 있는 그런 상황 아니거든요. 두 번째로 집권 측은 그런데 무능하다. 죽창가만 부르고 있다. 운동권 이념이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국가 경영의 능력에 심각한 뭔가 문제가 초래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뒤엎어야 된다라는 사실은 미처 얘기하지 않지만 사실 얘기하고 있는 말들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지금 한일 관계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 부분들이 한국을 걱정하고 있는 것인지 자신들의 출세욕을 걱정하고 권력욕을 걱정하고 있는 것인지가 일단 의심스럽고요. 누구랑 싸우려고 하는지도 의심스러워요. 사실 의심한다고 얘기하면 저는 뻔히 보입니다. 일본하고 싸우거나 한국과의 관점에서 현재 한일 관계를 구조적으로 재편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것에 동참하기보다는 현 정부와 싸우고 싶고 현 정부가 흔들리는 걸 보고 싶고 그걸 정당하고 싶은 거죠. 근데 한 가지만 더. 사실은 뭐 이 제목 자체가 너무 좀 충격적이었어요. 자존보다 생존이 중요하다. 자존보다 생존이다. 예. 네네. 이 제목은 그냥 한마디로 하면 노예의 명제예요. 노예의 명제.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인간성을 배신하고 동물 수준으로 격하할 때 들이대는 명분이 이거거든요. 살기 위해서는 자존심이고 인간의 존엄이 있고 모두 다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건 일단 지금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 자체가 생존의 위기에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마치 생존의 좀 위기에 걸리는 상황처럼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걸 이제 자존과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시점에서는 사람이 정말 이제 생존의 위기에 몰려서도 자존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인간성의 표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가장 인간다운 실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게 뻔한 상황에 나서겠어요. 왜 죽음을 무릅쓰는 그런 희생이 가능하겠어요. 그게 인간성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내고 자존보다 생존이다. 이건 이제 인간 보고 동물로 떨어지라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어떻게 이 교과서에도 실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이런 제목이 유래 관련서 칼럼으로 이런 제목이 들어갈 수 있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이 될 것이냐 돼지가 될 것이냐. 배고픈 사람이냐 배부른 돼지냐. 똑같은 얘기예요. 선택의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좀 도덕적으로 굉장히 올바르지 못한 인간관 자체가 좀 뒤틀린 그런 좀 제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밀한 일본이 미국과 태평양 전쟁하면서 그러니까요. 바로 뻔히 지는 게 뻔한 상황에서 결사항전하고 할복하고 이게 비행기 떨어뜨리고 이런 일들을 했었던 나라잖아요. 거기에 대한 역사인식은 어디가 있습니까? 김대중 고문 칼럼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상 두 쪽이 났다. 좌우 간에 첨예한 전쟁판이 벌어지고 있다. 유튜브나 댓글에 들어가 보면 이것은 비난 수준이 아니라 욕설판이다. 우리가 같은 하늘을 이고 사는 사람들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서로를 향해 날카로운 난도질을 가하고 있다. 언론도 양분돼 있다. 과거 권위주의 독재 시절 언론은 본질적으로 권력에 비판적이었다. 나는 그렇게 못 써도 저 신문의 비판 용기가 부럽다는 식이었다. 지금은 언론끼리 싸운다. 옳고 그름, 사실과 왜곡의 문제라면 탓할 것이 없다. 그러나 이념적 분화가 권력적 출세욕적 상황과 맞물린 것이라면 70년 한국 언론은 존재 이유를 잃는다. 최욱 씨가 헛웃음을 하시네요. 네. 굉장히 이런 기백. 진짜. 이게 뭐 조롱이 아니라 네. 이 권위주의 독재 시절의 언론은 본질적으로 권력이 비판적이었다. 이거를 그 조선일보 칼럼에서 보게 된다는 것은 이건 실수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중 고문 칼럼을 그 지면을 통해서 신문 지면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또 되게 특이한 점을 발견하셨던 것 같습니다. 좀 지면이 저 밑에 있는 건 뭐지라고 생각이 들 텐데 최욱 씨도 굉장히 놀랐더라고요. 이건 이게- 8.15 뭐 네, 대한민국 1등 언론 아니겠습니까? 특이한 광고가 실렸어요. 네, 광고 이제 보면은 굉장합니다. 8.15 문재인 탄핵 국가비상원로회의. 그 밑에가 이제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와, 이 광고로 실렸어요. 문재인 하야 7가지 이유 보면 첫째부터 이거 틀려요. 한미동맹 파기. 이거 뭐 정상들이 만나갖고 뭐 그랬었는데 이거 또 옆에 보면요. 민주노총 비화하는 문재인 정권 끝장내자. 이것도 요새 민주노총이 매번 정부 규탄하고 있는데 이것도 말이 안 맞는 사실 그런 광고 같은데 1등 신문으로서 상당히 좀 낯뜨거운 그런 광고네요. 기본적으로 저런 걸 의견형 이제 광고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실제로 예전부터 많이 쓰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물론 받을 거냐 아닐 거냐는 이제 언론사가 결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언론사가 보기에 이 광고의 내용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안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이 내용에 굳이 뭐 반대하진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광고에 조선일보 폐가 나라. 광고는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안 받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책임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광고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팩트 체크할 필요는 물론 없는데 그렇긴 그거는 이제 하죠. 별개 편집권 외의 문제니까. 네. 하지만 편집권이 전혀 안 작동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광고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편집적 판단이라고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편승되고 있는 거고 저는 이 지명 구성을 딱 보면서 느낀 게 80년대, 90년대 때 이렇게 막 이렇게 운동권들이 이제 막 뭔가 구호하는 그런 약간의 이렇게 등사한 그런 막 팜플렛 같은 거 만든 느낌이 날 정도로 상당히 좀 거칠고 그다음에 너무나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대단히 이념적인 근데 이런 구호로 점철돼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보여서 좀 신기하다 싶습니다. 색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구시대적이에요. 네, 저도 이거 봤을 때 정말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조선일보는 뭐 의견 동의할 수도 있고 뭐 반대할 수도 있는데 근데 어느 정도 이 나라에서 중요한 신문 하나 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런 거 여기 이런 같은 광고는 거기 하는데 독일에서는 상상도 얼마나 보수적인 신문이라도 이런 거는 상상할 수 없거든요. 그냥 조그만 자부심 있는 신문이라면 절대 이렇게 이상한 광고는 절대는 안 받을 거야. 돈 얼마나 줘도. 그래서
조선일보는 원래 그렇게 완전히 높은 수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보니까 더 진짜 충격받았어요. 기사 네. 배치도 배치도 많이 달라지셨네요. 그러니까 기사 배치에도 미장센이란 게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자리를 차지하느냐. 지금 김대중 컬럼은 아주 가운데 자리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가지 광고가 전부 다 오피니언란이라고 해서 자신의 이 조선일보의 회사 입장을 밝히는 그 란 밑에 또 실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편집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메시지로 누군가한테는 전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문 대통령이 전남 지역 경제 투어에서 이순신 장군을 언급한 일과 조국 민정수석이 자신의 SNS에 동학 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노래 죽창가를 올린 일 등을 두고 반일 감정에 불을 붙이려는 모습이다라고 비판한 사설도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15일자 국채보상 동학운동 1세기 전으로 돌아간 듯한 청와대 제목의 사설에서 김현종 차장이 귀국길에 1910년 국채보상운동과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했던 것처럼 뭉쳐서 이 상황을 함께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애초 기대했던 미국의 중재는 확답을 얻지 못하고 국채보상운동이란 110년 전 운동을 꺼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은 전남도청에서 전남 주민들은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12척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고 했다. 한일 충돌을 염두에 두고 420전 이순신 장군을 불러냈다. 조국 민정수석도 동학 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노래 죽창가를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외교 갈등 해결 대신 반일 감정에 불을 붙이려는 모습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TV조선에서는 신동욱 앵커의 시선, 21세기 의병과 죽창 제목의 앵커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조선은 훈구파와 살인파가 무한 대립하면서 일본을 개돼지의 나라로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교초를 겪었는지는 잘 아시는 대로입니다. 일본의 야비한 보복에 민심이 분노할수록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차분하고 냉철해야 합니다. 우리 정치와 외교는 한일 관계가 여기까지 오도록 무엇을 했느냐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제라도 현실적 타개책을 찾아야 할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고 지도층에서 약속이나 한 듯 임진왜란과 동학혁명, 국채보상운동을 거론하고 나선 걸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밖을 봐야 할 시선이 안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냥 정확히 편하게 말씀해 주실 과감하게 것 같아요.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밖을 봐야 할 시선이 안을 향하고 있다. 이게 지금 똑같이 자기가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왜 이 한일 관계가 이를테면 이런 거였죠. 임진왜란 당시에 노론과 사림과 홍구로 싸우다가 일본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 우리 전혀 모르지 않았어요. 전혀 모르지 않은 상황이고 일본 내에서 그동안 이제 여론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일본이 지난 20여 년간 어떻게 우경화하고 있는지 계속 보아왔었어요. 그리고 그 우경화 과정에서 일본이 이제 정상국가화 계열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이제 조치를 하고 있다.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상황에 대해서는 뭐 마음으로서든 아니면 대책으로서든 여러 준비들을 하고 있었는데 마치 우리 밖을 전혀 안 보고 있었던 것처럼 그 밖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 하거나 지탄을 해야 하는데 우리를 지탄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꼭 똑같은 방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이 남아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앞에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배 12척밖에 없지 않느냐. 수군 폐지하고 그냥 일반 군대로 그냥 편입해 버려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 그때도 그 사람들이 자기가 냉철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일본이 저렇게 되고 있는 걸 전혀 이제 보지를 않고 모든 문제를 우리 내부의 문제로 환원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12척 배밖에 없는 주제에 뭐 어떻게 대항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패배의식을 먼저 심어주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언론이. 그러니까, 좀 저는 그게 이제 문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이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밖을 봐야 할 때, 밖으로 이제 공격이든 비판이든 나를 세워야 할 때 왜 우리 내부를 향해서 내부를 보고 내부를 비판하고 내부를 공격하느냐. 그걸 좀 스스로 성찰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부 관계자들이 언론에 어떤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하십니까? 뭐 조국 수석이 이런 죽창가라든지 뭐 국제보상운동이라든지 금모으기 운동이라든지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언론에 그걸 받아서. 대한 거리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국민에 대한 메시지를 읽었어요. 그러니까 저게 정부가 외교적으로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는 있긴 하지만 이제 한일 관계 또는 이제 양국 간의 그동안 좀 이 근본적인 목표 의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갈등이 장기화할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를 봤거든요.
장기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과거의 이제 역사적 경험들을 자꾸 동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조건들을 이렇게 이겨냈으니까 우리가 이런 앞으로 좀 다소의 어려움 또는 심각한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같이 이겨냅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걸로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언론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과거의 역사적 자원 경험들을 동원하는 것 자체는 언제나 과거의 자원들을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랬다고 1세기 전 우리가 지금 으로 돌아가서 민족주의에 호소한다라든가 민족 감정에 호소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왜곡하고 있는 거죠. 문제의 핵심을 이제 이 정부의 국민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장기화되면 큰일 나니까 빨리 항복해라라는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던지는 거예요. 대의도 없고 명분도 없고 또 현실적이지도 못하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기 위해서 정부가 과거에 의존한다라는 식의 실제 의도와 관계없는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번에는 배명복 중앙일보 대기자의 칼럼을 좀 짚어볼까 합니다. 변호사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이란 제목의 칼럼이었습니다. 해당 칼럼에서는 한 대학 교수가 개간지에 실은 한국의 진보, 허구의 위선의 역사의식부터 청산해야라는 제목의 특별 기고문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해당 기고문이 한국 진보의 역사인식에 크게 두 가지 점에서 허구와 위선이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역사의 흐름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특정한 도덕적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단죄하고 분식한 것이 첫 번째 이유고 우리 스스로 져야 할 망국의 역사적 책임을 남에게 전가한 것이 두 번째 이유라는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허구와 위선의 역사의식에서 벗어나기는커녕 조선조 통치체제의 정신적 퇴물인 위정척사 이념의 교조적 도덕주의와 편협한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수구적인 정책을 양산하고 불필요한 대내외적 마찰과 혼란을 초래해 국가 이익을 저해하고 있다는 문정부에 대한 이 교수의 비판을 덧붙였는데요. 이 대학 교수의 글을 길게 인용한 이유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균형 잡힌 역사의식과 냉철한 국가이성이 절실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배상 판결에서 비롯된 한일 갈등의 불똥이 경제로 튀고 있다. 외교로 풀어야 할 문제를 외교로 풀지 못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배명복 중앙일보 대기자의 칼럼 내용에 적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정척사 이념을 현재 정권이 채택하고 있다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진짜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도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위정척사를 보호무역을 주장하거나 보호국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위정척사 이념이 어떻게 현재 문재인 정부에게 정책적으로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근거 없이 들씌우기를 하고 있다는 게 일단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굳이 이제 그건 딴 분이 한 이야기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균형 잡힌 역사의식과 냉철한 국가이성이 절실하다고 보기 때문이라는데 일단 이분이 얘기하는 역사의식 자체가 좀 균형이 잡혀져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국가이성의 냉철함이라는 것이 어떤 신뢰용어로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균형 잡힌 역사의식이 잘못돼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냉철한 국가이성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분의 말이 스스로도 별로 맞지 않다라고 보는 게 바로 그 문단에서 나오는 외교로 풀어야 될 문제를 외교로 풀지 못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걸 싹 바꾸면 외교로 풀 문제를 무역 보복이나 무역 도발로 대응한 아베 정권의 책임이다라는 말 왜 못하죠? 그게 일단 기본적인 토대잖아요. 그다음에 만약에 어떤 책임의 우선순위를 굳이 막 나누다 보면 외교적인 것들로 이제 냉철하게 좀 풀었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데 어느 시점에선가는 나올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게 현재 아베 정권이 이렇게 강압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처럼 해놓고선 정말로 막 외교를 잘 풀어주길 막 기다리면서 막 종종 거리고 있었는데 우리가 정말로 아무런 대답도 안 했고 아무런 대응도 안 했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뻔한 수순들이나 이런 것들로 보면 아베 정권은 이미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해왔고 무리함을 더하면서까지도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외교적으로 뭔가 풀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준비돼 있다라고 하는 이 숨은 전제가 어디서 확인이 되느냐라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들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글이었었습니다. 정 교수님. 예,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는 완전히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이 인용한 문장도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특정한 도덕적 관점에서가 아니라요. 부도덕한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재해석하고 분식한 것이 분식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일본 우파의 역사 수정주의이고 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 아시아 특히 유럽이 유럽연합 만들어 놓고 브렉시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유럽연합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전제는 뭐였었냐면 시얼추 기자님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독일의 철전 사저 반성이
그것이 이제 기본이었어요. 그것이 주변 국가들에게 더 이상 이제 독일은 위협 세력이 아니라 신선을 맺어도 전혀 위험하지 않은 세력이라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동아시아에서 한중일 사이에 계속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일본이 제국주의 식민지 체제에 대한 청산이 불철저했다. 이것이 여기서 이제 단추가 씌워진 것이거든요. 그리고 더 나은 좀 그러니까 우리가 2차 대전 이후에 반성하면서 집어넣었던 것이 뭐냐면 인도주의였잖아요. 세계 인권선언이 다른 게 아니었거든요. 그죠. 첫 조항이 그거잖아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하며 뭐 민족, 국가, 성별, 뭐 종교, 인종 어떤 것으로도 체벌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원칙에 입각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인도주의적 세계, 호혜 평등한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한 미래를 향한 기본 전제다였었고 그 점에 대해서 일본이 제국주의 시대, 군국시대의 역사, 군국주의 시대의 역사를 청산하는데 불철저했다. 여기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문제도 똑같은 상황에서 나오는 문제거든요.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은 철학이 거기에 가 있어요. 기본 정신은 뭐냐면 이것이 뭐 박근혜 정부 때 또는 이명박 정부 때 판결을 했든 뭐였든 간에 21세기의 철학이란 말이에요. 어떤 국가도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양도 없이 위임 없이 일방적으로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보편 상식에 입각해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좀 뒤집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역사의 흐름을 뒤집으려고 하는 사람은 세력은 어디인지 또 이 역사의 흐름을 도덕이라고 하는 관점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채 힘 대 힘이 부딪히는 격전장으로만 이해하는 1차 대전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상황으로 돌리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걸 정확히 봐야 됐던 것이죠. 근데 지금 이야기는 그래요. 정확히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역사관으로 지금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지금의 역사를 보면서 역사에서 인권, 도덕, 인도주의, 양심, 정의 이런 개념들을 다 소거해버리고 삭제해버리고 오직 힘과 힘의 격전장으로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정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외교적 문제로 풀어야 할 것을 경제공격으로 나왔느냐 이 얘기를 일본에다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학사관이죠. 사실은 일본은 자학사관을 비판하자라고 얘기하면서 자학사관을 극복하자면서 얘기를 한 것이 일본에게서는 식민지 군국주의 역사를 반성하는 역사를 자학사관이라고 불렀거든요. 일본인들이 자학사관을 극복해서 도달한 사관이 침략주의 사관이에요, 다시. 근데 우리는 지금 자학사관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승만 박정희 시대를 비판하자고 하는 것을 자학사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극복해서 도달하는 사관이 뭐가 되느냐면 자학사관을 극복하면 그게 이제 관제민족주의 역사관 또는 이제 19세기, 20세기 초에 그런 역사관으로 돼버리는 거죠. 지금 정확히 거기에 서 있어요. 이 논리는 역사를 총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역사에서 이른바 이제 인류사적 가치, 인류 보편의 가치가 작동한다고 하는 그런 가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19세기적 사안으로 세계관을 보면서 역사에서 도덕적 가치를 배제해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분식한 것이 현재 이 글이 갖는 문제점이죠. 중앙일보에 또 이런 칼럼이 있었는데요. 전영기 칼럼니스트가 15일에 쓴 대법관들이 잘못 끼운 첫 단추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전영기 칼럼니스트는 요즘 상황은 한국의 대법관들이 첫 단추를 이상하게 끼우는 바람에 비롯된 측면이 있다. 발생 원인의 상당 부분을 한국 측이 제공했다는 인식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널리 퍼져 있기에 우리가 아베를 잘못했다고만 외치고 다니면 왕따가 되기 십상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된 예로 2012년 일제강제징용 사건 파기환송 판결문 내용을 예로 들었는데요. 2012년 판결문은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는다며 가장 중요한 논거로 재헌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선포한 사실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제법에서 국가의 법적 효력은 운동이나 선포로 확립되지 않는다. 영토, 국민, 주권의 3대 요소가 실체적으로 존재해 이를 국제사회가 승인함으로써 국가가 탄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2012년 판결문의 취지, 1919년 한국이 건립되었으니 1919년에서 46년까지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그 자체로 불법이다는 국제법적으로 전제 불성립의 오류로서 국제사회에 보편 타당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헌법은 한국인에게 절대적이지만 분쟁 상대국이나 국제사회에서는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머리가 아주 이상해집니다. 예. 무엇보다 여기서 저는 가장 좀 놀라웠던 게 국제법적 진실은 패전국한테 법적 배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는 승전국밖에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또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이스라엘이 그 일테면 유명한 아이히만 재판 있잖아요. 재판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국가로 독립한 건 1948년 5월 14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를테면 국가가 아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자, 그렇게 보자면 아이만을 데리고 전범 재판을 할 수 있었고 우리가 거기에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서는 전영기 칼럼니스트의 말을 따르자면 전부 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중요한 거는 저도 그 부분엔 동의해요. 어떤 점에서 일본 자체를 전부 다 집합적인 유죄라고 선언하자는 게 아니라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구체적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이제 대법원 판결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법은 일본에서 무시한 이유가 뭐냐면 성문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국제법이라는 게 일종의 약속의 기준을 해서 윤리적인 책임감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떤 점에서 계속 조약 일본에서 뭐 약속 이렇게 얘기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국제법이란 굉장히 유연하게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연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제법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활용하고 있는데 또 이분은 그 편에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저는 일단은 역사인식도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좀 더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국제법이라고 얘기하니까 대단히 막 엄청나게 어려운 법리가 있는 것 같잖아요. 실체가 없죠. 예, 법이라고 하는 전체 영역에서 가장 체계화가 덜 돼 있는 게 국제법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 이 국제법이라고 말로는 표현하고 있지만 힘의 논리란 얘기잖아요. 결국엔 승전국 말고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를 국제법이란 말로 포장해 놓고 있는 거거든요. 이 국제법이란 말을 쓰는 방식 자체가 뭐냐, 마치 자신이 전문가적 권위를 상당히 가지고 있고 이게 국제법적으로 이른바 보편적으로 타당한 어떤 판결들이나 판단들이 있는 것처럼 가설해 놓고 이제 자신의 논리를 구축하고 있는데 전제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19세기 만국 공법의 논리예요. 19세기 만국 공법의 논리라서 주권 국가 간에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논리의 하나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승전국이 아니고서는 배상을 요구한 사례가 없다는 거는 팩트가 아니죠. 이스라엘 지금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좀 독일에서 확실히 배상을 했잖아요. 그 배상법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일단 허위의 팩트에 기반해서 역사 인식 자체는 그 세계를 이해하는 눈 자체가 21세기의 눈이 아니에요. 19세기의 눈으로 이해를 하면서 그 국제법이 19세기 만국공법이 지금도 통용된다고 보는 그런 관점이라고 알 수 있겠죠. 전영기 칼럼니스트는 발생 원인의 상당 부분을 한국 측이 제공했다는 인식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인식이다라고 했는데 이 같은 주장 조선일보에 또 등장을 했었는데요. 조선일보 12일자에 미국 전문가들 이번 한일 갈등은 한국이 시작했다고 보는 쪽 많아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 부소장은 지난 8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해 한일 갈등이 장기화되면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었던 그린 부소장은 워싱턴의 대표적인 일본 전문가로 CSIS 일본 석좌이기도 하다. 일본의 입장을 미국에 가장 잘 설명하는 전문가란 평을 듣는다. 부소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요즘 워싱턴에선 한일 관계 악화가 북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중국이 아시아의 미 동맹국들을 갈라놓는 기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이 우려하고 있다. 그는 워싱턴 전문가들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 원죄는 일본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이어진 갈등 상황은 한국이 시작했다고 보는 쪽이 많다라고 말했다라고 기사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일단 아까 이제 김대중 칼럼을 보면 뭐 이미 미국하고 다 했는데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말보다 더 심각한 상태겠죠. 근데 지금 뭐냐면 미국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중재를 자처하진 않겠다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현실의 인식 자체가 과히 잘못됐다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근데 이게 고정된 게 아니라 이동할 수 있는 형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의 이익이 이걸 통해서 심각하게 저해가 되는 상황이 온다거나 예를 들면 중국의 이익이 과도하게 커져서 중국을 봉쇄하는 미국의 전략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거나 뭐 이런 식의 것들에 대해서 이후에 다른 방식의 개입들이 있을 수 있고 다른 방식의 중재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마치 이게 이제 미국은 다 이미 답이 이렇게 내려져 있으니까 불개입 원칙이니까 고정돼 있고 따라서 그 시간에 일본에 사람 보내라라고 하는 그냥 이 미국 관계자의 이야기가 마치 정답인 것처럼 확정해서 이야기하는 건 좀 그렇게 당연히 맞지 않다고 보고요. 게다가 일본에 지금 사람을 보내서 뭔가 외교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옵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알기로도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이에요. 일본에 사람 무조건 많이 보낸다고 해가지고 현재 상태가 해결이 될까? 저는 그렇지 않고요. 외려 한편으로는 장기적인 전략을 계속해서 세워나가면서 중단기적으로 외교적인 어떤 모색을 하되 그 외교적인 옵션이 힘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한 압박의 조건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일본도 상당히 손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일본의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지게 만드는 것, 이런 식의 장치들은 일본에 사람 보내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미국의 시각에 관해서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조선일보가 이제 인용해서 또 보도한 기사가 있었는데요. 뉴욕타임스 트럼프 수법 따라한 아베 안보 내세워
무역을 곤봉처럼 사용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조선일보는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인용해서 아베 총리 행보는 곤봉, 압박 수단으로 삼는 트럼프를 따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로욜라 메리마운트 대학의 일본 정치 전문가가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무역과 상관없는 이슈와 관련해서 경제적 이해를 무기화하는 것이 문제라며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라는 말을 기사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발생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조치가 올바르지 않다는 뉴욕타임스의 보도는 그간의 어떻게 보면 조선일보의 주장과는 완전히 다른 논조인데 왜 싫었을까요? 그나마 이제 제가 최근에 봤던 것 중에 제일 정상적인 균형 잡힌 이제 그런 내용이었고요. 불행히도 대부분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을 인용한 방식으로 했고 결말부에서 이제 상당히 정상적인 그런 결론들이 이제 나왔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사설에 이런 걸 실는 건 그렇게 이제 그냥 하는 일은 분명히 아니죠. 사설이라고 하는 지면이 신문사회가 가지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는 건 이제 소수 의견이 이제 뭐 실어주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갔을 가능성 한 가지와 또 한 가지 흔히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 중에 이제 작은 가능성이라고 자기들은 보겠지만 한 가지 정도를 이제 일종의 알리바이식으로 남겨놓는 이제 그런 식의 전략을 썼을 수도 있고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전체 논조에 있어서 이 논조가 크게 좌우가 될 만한 논조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지 뭐 일본 책임이 일부 있다는데 라는 정도로 이제 아마 해결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이 전체 기사 읽어보면 조금 다른 그림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약간 앞으로 우리 전 세계 무역 어떻게 바꾸는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기사 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옛날부터 중국 사실 이런 거 좀 시작했고 뭐 그 회토 그냥 갑자기 제대로 수출 안 하고 왜냐하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어요. 일본한테 예를 들어서 아니면 2017년에서도 사드 문제 때문에 뭐 갑자기 그냥 뭐 한국 회사들한테 중국에서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어떤 정치적인 부분하고 역사적인 부분이나 뭐 아니면 그 경제적인 부분 그냥 갑자기 섞여서 그래서 이건 거의 무기처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근데 최근에서는 확실하게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심해졌고 왜냐하면 어느 정도 사람들 그냥 아베 같은 사람도 확실하게 트럼프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예를 들어서 중국한테 압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결과 있다고 보이니까 아베도 아마 그렇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스토리가 여기는 그 뉴욕타임스 잘 읽어보면 이 트렌드가 엄청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2차 대전 이후 만들었던 어떤 전 세계 무역 시스템 지금 무너지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나라는 그냥 America first, 뭐 일본 first, 뭐 그냥 항상 자기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어떤 글로벌 커뮤니티가 깨질 수 있는 위험성 얼마나 심각하다고 이런 스토리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아베 뭐 잘한다고 막 이런 이야기 절대 아니면 한국 뭐 잘못했다고 뭐 이런 이야기 여기 별로 안 나온다고 생각해요. 네. 오늘 일본 수출 규제 조치 이후에 문 대통령의 또 발언 이후에 조선과 중앙일보에서 쏟아져 나온 사설 칼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전효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지금 같은 사태에서 좋은 칼럼과 좋은 사설. 일단 최근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전제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첫째는 보편적으로 민족주의는 이제 시대착오적이다. 두 번째로는 특히 한국 민족주의는 편협하다. 그리고 그런 편협한 민족주의에 기반해서 또는 그런 편협한 민족주의를 선동해서 일본과의 관계를 뒤틀어 놓은 한국 정부 무능하고 이건 시대착오적이다. 이게 이제 거의 일관되게 깔려 있는 이제 기본 전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런 식의 좀 논리가 문제냐면 과거에도 예를 들면 편협한 민족주의로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 바로 관동대학살 같은 거였거든요. 남경대학살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들의 편협한 민족주의가 범죄가 되었었어요. 근데 한국인들이 민족주의 운동이라고 부르는 3.1운동조차도 이건 폭력 절대로 안 된다. 일본을 배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철저히 정의와 인도에 기반한 것이요. 인류 통성과 시대 양심에 입각한 것이다. 이렇게 성명을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둘의 차이였어요. 실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양상에서 문제는 이제 과거 군국주의 시대의 향수를, 그러니까 제국의 향수죠. 그러니까 이번에 표현을 한다면 제국의 향수를 부활시켜서 제국의 향수를 자극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일본을 다시금 전쟁 이전의 정상국가로 되돌리려고 하는 시도가 그 시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주변국들에 대한 특히 우리나라에 대한 이제 부당한 요구와 공격 이것의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문제가 단지 팩트 체크 문제를 좀 넘어서야 할 것 같은데 뭐냐면 사실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계속 몇십 년간 이제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처럼 철저한 이제 군국주의 잔재 청산, 제국주의 식민지 체제가 청산되지 않았던 데서 그게 계속 잠복했다가 튀어나오고 잠복했다가 튀어나오는 문제인데 게다가 지금 이것이 더 심각한 상황은 북한의 문제 있죠. 그러니까 일본이 전후를 청산하는 문제가 이제 아시아 내에서 동북아시아에서 전후 체제 청산의 최종적인 단계는 북한에 대한 이제 북일수교 관계가 되겠죠. 거기서 배상과 사죄의 문제, 과거사에 대한 재차 뭐랄까요 사과 의사 철명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단지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시아에서 2차 대전 불철저했던 이제 제국주의 식민지 체제의 확실한 청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북한까지 포함해서 호혜평등하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이제 동아시아를 새로 만들 것인가. 이런 장기적인 그 담론, 전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언론들이 그런 담론을 얘기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전망에 대해서 뜻을 모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이제 앞으로에 대한 좀 장기적인 바람직한 한 동아시아상, 바람직한 한일 관계상에 대한 게 없고 현재까지 지속된 것들을 그대로 어떻게든 동결시키려고 하는데 좀 급급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역사를 보는 데 있어서 19세기 말 또는 20세기 초에 대단히 퇴행적인 그러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역사 인식으로 21세기를 해석하는 그런 무리한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당면의 한일 관계가 아니라 미래의 한일 관계다. 그리고 이 미래의 한일 관계는 당장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남북한과 일본의 관계까지 포함한다. 이런 좀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전윤 교수님 저희가 뭐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깊이 있게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